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5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6.25 남침 70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조갑제 TV가 6.25 70주년에 저음한 특집 방송을 매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6.25 70주년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뭘 하는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댈지 모르지만은 6.25 70주년은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우뚝 선 데는 몇 가지 결정적 사건이 전화위복으로 되었기 덕분인데 바로 6.25 남침입니다. 6.25 남침에 죽기 살기로 응전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70만으로 7배나 병력이 늘고 한미동맹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군이 미국 유학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가장 선진된 조직으로 크고, 드디어 1961년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국정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 개발에 나서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국민들이 애국심과 조직 기울로 뭉치고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는 20세기 역사에 끼친 파장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세계 3대 전쟁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6.25는 외국에서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6.25 때 한국인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버틴 덕분에 그 40년 뒤에 공산권이 무너졌다. 공산권이 무너짐으로써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승리한 출발점은 1950년 6월 25일 기습받은 한국인이 이승만 대통령과 똘똘 뭉쳐가지고 공산주의의 팽창에 저항한 덕분이다. 그게 출발점이었다고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 전체를 봤어도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한국에 몰려온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6.25 때 취재하러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뒤 88 올림픽 때 많이 왔습니다. 하나는 비극이고 하나는 승리의 제전이었지만 결국 갔습니다. 88 올림픽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6.25 때 피 흘린 사람들의 덕분이죠. 대한민국 국토는 피를 흘리지 않고 지켜낸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자, 이런 일에 저음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 6.25의 성격을 바꾸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의 성격을 바꾸려면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사생활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국군은 족보가 없어집니다. 국군은 사병 집단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국된 적이 없는 나라의 군대라는 것은 사병 집단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김정은 앞에서 국군을 무릎 꿇렸습니다. 우리가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기가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범죄자 김원봉을 무슨 독립투사라느니 또는 한국군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다느니 하는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군의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범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조갑제 TV, 조갑제.com이 6.25 70주년에 저음한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지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이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번은 문재인의 6.25에 대한 이 내전이라는 주장을 검증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한 연설입니다.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이라고 그랬어요. 6.25가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입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에 문재인 대통령의 6.25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남침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엔 총회에 갔으면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줌으로써 대한민국은 살았고 따라서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다 이런 뜻은 내전이다, 즉 남북이 싸우는데 괜히 유엔군이 병력을 보내가지고 이걸 국제전으로 확대시켰다. 이거는 완전히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산권의 역사관입니다. 북한을 빼고는 그런 역사관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역사 조작의 의도가 뭐냐? 국군을 사병 집단으로 내려앉히고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폄하하고 그리하여 자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김정은 앞에서 고백하는 이런 게 다 1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전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6.25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는데 문재인 정권 세력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은 김일성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마 역사를 왜곡 조작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독재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처음부터 북침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군이 북침하였으므로 우리가 반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이게 바로 내전이죠, 내전. 남쪽이 먼저 쳐들어가고 북쪽이 쳐내려왔으니까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거다. 이건 내전이다. 내전인데 왜 유엔군이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문재인 씨가 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북침설을 한참 주장하던 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아주 우습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놀랍게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소련을 한 10년 동안 통치했던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 회고록입니다. 1964년에 소련 공산당 내의 쿠데타로 물러나서 은퇴 생활을 하면서 후르시초프는 회고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를 미국으로 밀반출했어요. 그래서 1970년에 후르시초프 회고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탈린 옆에서 지켜본 김일성의 행태죠.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다가 1949년입니다. 퇴짜를 맞고 간 사실. 그리고 1년 뒤 1950년 봄에 다시 찾아와서 허락을 받는 과정. 그리고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여 모택동의 조언을 구하였고 모택동이 내부 문제이므로, 즉 내전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비화가 생생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후르시초프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후르시초프는 다른 점에서도 고맙지만 스탈린 격하를 주도해가지고 그나마 공산주의 세계에서 피의 숙청을 어느 정도 줄인 사람이죠. 이 스탈린 별장 만찬에서 김일성을 불러놓고 소련 지도부가 축배를 들면서 김일성을 격려해 준 장면은 이거는 내전이 아니란 이야기 아닙니까? 내전. 문재인 씨가 말하는 내전이면은 왜 스탈린이 이렇게 김일성을 격려합니까? 바로 스탈린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남침하도록 한 그야말로 국제전이죠. 국제전은 누가 시작을 했느냐? 유엔이 시작한 게 아니고 뭡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 끌어들이고 모택동 끌어들임으로써 국제적 남침을 한 겁니다. 국제전적 남침을 한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위대성은 남침이 있자마자 그날 바로 이 뒤에는 소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결단한 거죠. 내전으로 속이려고 했지만은 트루만도 이승만도 유엔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만 속은 겁니까? 아니면 속기로 작심한 겁니까? 이 스탈린이 세계 전체를 내다보는 대전략에서 김일성을 도구로 쓴 겁니다. 크루쇼프는 회고록에서 김일성의 장담과는 달리 북한군이 진격하는데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는 데 대해서 소련이 크게 실망했다고 썼습니다. 김일성은 첫 총성이 나는 직후에 이승만 일당이 좌익봉기로 무너질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장담을 했는데 서울이 점령된 다음에도 좌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루쇼프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당 조직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전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이었다고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남침 직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의 책임 회피용 내전적 작전 개념은 무너지고 정확하게 본 대로 이건 침략전쟁이다. 침략전쟁이니까 유엔이 개입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문재인식으로 그 6.25를 내전으로 보았다면은, 만약 미국 사람들이 그걸 내전으로 보았다면은 유엔군 안 보냅니다. 미군 안 보냅니다. 미국의 작전 개념에는 내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작전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이 속지 않았죠. 김일성은 내전이라고 위장하려고 했지만은 트루만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왜 70년이 지나서 그런 소리 합니까? 속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속기로 작심한 겁니까? 이 한미동맹이 없었던 시기에 이승만 정권이 소련, 북한, 중공이 합세한 1대3의 압도적 기습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한국인의 결사항전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6.25 때, 6.25의 교훈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결사항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불리한 상황에서. 국군은 그때 후퇴는 할망정 소부대 단위의 항복은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돌멩이와 막대기로도 싸우겠다 하는 총력전의 의지를 확실히 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국군, 국민이 일치 단결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의 카리스마, 자유를 맛본 한국인의 반공정신, 그리고 공산주의를 체험한 탈북자들, 월남자들이죠. 월남자들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인의 반공의식을 일깨우고 좌익을 약화시킨 것, 그리고 군장교단의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 2년 전에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을 계기로 군내로 침투한 남로당 조직을 수사를 통해서 일소한 것,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오산에서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하는 게 6.25 남침 열흘 뒤입니다. 그 7월 5일까지 10일간 한국인은 소련, 중국, 북한 등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 제국과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는 고구려의 수와 당에 대한 싸움, 신라의 대당 결전, 몽골 침략에 대한 고려의 저항, 세계 최강의 육군인 일본군의 조선 점령을 막은 조선 수군과 의병의 분투와 함께 우리 민족사의 5대 결전으로 기록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사에 남을 이런 위대한 항전을 우리끼리 싸운 내전으로 비하해가지고 민족 반역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한국인으로부터는 애국심과 자부심의 근거를 빼앗아 갔습니다.
젊었을 때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 월남전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퓰리츠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헬브스탐 기자인데 이분이 12년 전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가장 추운 겨울이란 The Coldest Winter란 책을 썼습니다. 이게 사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월남전은 비판적으로 봤지만 한국전에 대해서는 자유세계가 공산 침략에 맞선 점에서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을 구한 것 이상의 대성공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으로 성장한 한국군 장교단이 정권을 잡은 뒤 경제발전까지 성공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유세계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선택한 것은 내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내전으로 봤다면 미군을 안 보낸다니까요. 내전으로. 침략전쟁으로 보고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세 악당의 침략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군을 보내서 5만 4천 명이 죽고 10여만 명이 다치는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 이겁니다. 이걸 내전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 얼굴에 침 뱉깁니다. 문재인식 문법에 의하면 우리끼리 싸우는데 왜 미군이 왔느냐. 그래서 통일 안 된 거 아니냐. 적화 통일이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헬브스탐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미국과 서구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침략전쟁이었다. 이는 서구가 히틀러의 침략을 막지 못하여 2차 대전으로 이어진 점을 상기시켰다. 중국, 소련, 북한에는 이게 놀라운 관점이었다. 그들은 남침이 한국인들 사이의 결판이 나지 않은 내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거대한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미군이 참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건 우리끼리 싸우는 거다. 국공내전에 미군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인끼리 서로 싸우는데 왜 미군이 참전하겠느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내전적 발상입니다. 그러나 트루만은 전쟁이 나자마자 요거는 스탈린이 조종한 침략전쟁이다 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전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유엔군이 왔는데 문재인은 지금도 이 전쟁을 내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끔찍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씨의 이 내전적 발상은 6.25는 내전이라는 발상은 이적형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적을. 북한군의 남침 직후에 국군이 무너지고 이승만이 해외 망명이라도 했다면 아마 김일성은 내전이 끝났다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초전에서 버티어 내므로서 내전으로 위장한 침략전쟁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유엔군의 파병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유엔군이 파병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침략전쟁이라는 겁니다. 내전이 아니고 침략전쟁이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아직도 그게 침략전이 아니고 내전이고 내전에 괜히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국제전으로 확대됐다. 이런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으로 6.25를 해석하니까 6.25 70주는 제대로 기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내전이 확대되어 국제전으로 간 것이 한국전이라는 시각은 이미 교과서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교과서를 뜯어고치려고 했는데 문재인 씨가 집권하자마자 맨 처음 한 게 좀 뜯어고친 교과서를 폐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계급 사관으로 써진 이들 교과서는 6.25 직전에 38도선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났고 그게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논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전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6.25 때 38도선에서 일어난 그런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면 남침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합작한 것이고 그냥 휴전선에 있었던 국소적인 소규모 전투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아무 관계 없는 걸 딱 연결시켜가지고 내전으로 몰고 가려는 게 이 교과서입니다. 한 교과서는 북한군의 불법 개입까지도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의 불법 개입을 중공군 참전이라고 쓰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했다고 썼습니다. 감행이라는 게 뭡니까? 용감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6.25 남침을 감행했다고요? 북한군이 아니면 이런 용어를 어떻게, 근데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회담 자체가 결렬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이승만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는 걸 다 까먹고 이승만이 왜 그렇게 미국을 괴롭혔느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여름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은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6.25를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6.25는 김일성 남침의 산물이지 어떻게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입니까? 세계적 냉전 구조라는 게 전쟁을 결정합니까? 세계적 냉전 구조만 있으면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겠네요. 그렇게 했습니까? 월남전, 한국전 정도죠. 세계적 냉전 구조를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김일성을 싹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남쪽으로 왔느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렇다면 자유 찾는 거하고는 별 관계없이 북한의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피하자 해서 남쪽으로 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이 정도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내전으로 보는 사람은 김일성의 남침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6.25를 내전으로 위장해가지고 남침을 했지만은 트루만이나 서구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속지 않았다. 이승만은 물론이고 속지 않았다. 그래서 침략전으로 규정하고, 즉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의 기치하에서 파병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막았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역사관은 6.25는 내전인데 괜히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 해가지고 김일성의 남침을 덮어주고 유엔의 우리를 구한 잊지 못할 이 고마운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런 역사 조작을 하느냐? 그 수수께끼는 일단 화두로 던지 놓겠습니다. 이것이 6.25 남침 70주년에 저음한 조갑제 TV 기획 시리즈 1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26일입니다. 6.25 70주년을 30일 앞둔 날입니다. 어제부터 조갑제 TV를 통해서 6.25 70주년에 저음한 6.25 이야기를 하루에 하나씩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6.25를 내전으로 보는 데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6.25는 내전이 아니라 남침이었다.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은 내전으로 위장을 하려고 했지만은 트루만 대통령은 이것은 소련에 뒤에서 조종한 국제 공산주의 활동의 하나다라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미군 참전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통이 난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세월이 흘러서 남침이란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스탈린식 전쟁관, 내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를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6.25는 이긴 전쟁이냐, 진 전쟁이냐, 무승부냐, 6.25의 역사적 평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 7월 27일 워싱턴의 한국전 기념물 앞에서 열린 휴전 70주년 행사에서 미국의 브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전은 무승부가 아니고 이긴 전쟁이며 특히 동서냉전의 승리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긴 전쟁이란 겁니다. 더구나 동서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대결에서 6.25가 승리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는 6.25 하면은 상투적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웠다가 아닙니다. 6.25가 불러온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한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방이 이기는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전은 이긴 전쟁입니다. 가난과 압제 속의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5천만 명의 한국인들은 활력 있는 민주제도를 갖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대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 한국전은 이긴 것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은 우리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증명한 대로 미국이 평화, 안정, 번영의 힘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한국전은 이긴 전쟁이고 우리의 유산입니다. 다가올 여러 세대 동안 역사는 이 긴 냉전 시대에 자유진영이 어떻게 뭉쳤으며 어떻게 냉전에서 이겼는가를 회고하면서 한국전이 그 첫 전투였고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냈고 자유민들이 굴복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게 될 것이니 한국전은 승리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입니까? 6.25는 이긴 전쟁의 첫 전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0년 6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 50주년 기념식에서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비슷한 역사관을 피력했습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성이 멈추었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한국에 간 우리 군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38도선에서 시작되어 38도선에서 끝났으니까요. 나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역사라는 긴 렌즈를 통하여 뒤돌아보면은 미국이 한국에서 버티어낸 덕분에 냉전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므로 소련은 미국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50년 전 한국의 능선을 지켜낸 용감한 병사들 덕분에 10년 전 멋지고 행복한 젊은이들이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가 공산권의 붕괴를 자축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역사를 과대 해석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전을 냉전 승리의 시작으로 볼까요? 미 국방부 장관실의 공간사가 있습니다. 공간사, 공식적인 역사라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은 전쟁의 시점 1950년에서 1953년
항목에서 한국전이 세계사의 흐름에 끼친 영향을 미국 국방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은 20세기 후반의 세계 정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할 만하다. 세계를 두 무장 진영으로 나눈 점,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 두 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막는 데 있어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의 증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장기 주둔, 거대해진 미국의 군산 복합체, 이런 현상들은 한국전에 의하여 만들어졌거나 강화되었다. 전쟁 기간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완벽히 떠맡게 되었다. 한국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더 위험한 소련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중공군의 1950년 11월 대공세는 NSC 68 미국 국가안보회의 문서를 말합니다. 이 건의한 정책과 재무장 방안의 채택을 합리화시켜 주었다. 트루만 행정부는 소련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사주하였으며 다른 곳에서도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국은 유럽의 나토 맹방들을 지키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한국전은 늘어가는 소련의 핵무기 재고에 대응하여 미국의 핵무기 제조와 운반수단,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평화시에도 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외교 정책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조차도 나토를 서류상의 존재로 인식하였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이 유럽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증폭시켜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통합적인 지휘체제를 구성하고 더 많은 군사력과 자원을 이 동맹에 제공하도록 만든 것은 일종의 패러독스이다. 역설이다. 이런 이야기죠. 트루만 대통령은 스탈린이 사주한 김일성의 남친과 중공군의 개입을 역용해가지고 소련을 봉쇄하는 전략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국방부의 평가를 다시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최고사령관 등 역동적인 지도력과 함께 유럽 대륙에 상당 수준의 군사력을 무기한 주둔시키게 되었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력과 전략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독을 재무장시켜 나토에 가입시켰다. 미국의 권유로 동쪽 전선과 중동 방어를 위하여 터키와 그리스를 나토에 가입시키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스페인 및 유고슬라비아와도 협력관계를 맺었다. 소련과 중국의 위협 정도에 대한 경계심에 따라서 미국은 나토 영역을 넘어서 국제적 집단 안보와 해외 경제 및 군사 원조를 강화해 갔다. 한국전과 인도차이나 분쟁에 의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 나라를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맹방으로 삼기 위하여 서둘러 평화협정을 맺었다. 일본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되었다. 나토의 지상군에 가장 많은 병력을 제공한 서독과는 달리 일본은 헌법의 제약으로 소규모 자위대만 보유, 방위비를 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일본이 산업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일본이 한국전 때 한반도에서 싸우는 한미 군대에 대한 보급 및 정비기지로 이용된 덕분이다. 한국전은 나토와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3배나 늘리게 하였다. 한국전은 미국이 범세계적 규모의 동맹과 군사 원조 정책을 완성하고 지속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정책 수립의 주요 참여자가 되었으며 세계인들은 펜타곤을 미국 군사력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1953년에서 54년 사이 미국 방위비는 연방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고 병력은 2배로 늘었으며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한 관심으로 국민들은 무기한에 걸쳐 평화시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뒷받침하였다. 한국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6월 미군 병력은
146만 명이고 해외 주둔은 그 20%인 28만 1000명이었다. 3년 뒤인 1953년 6월 30일 당시에 미군은 355만 5천 명으로 늘고 해외 주둔은 그 27%인 96만 3천 명으로 늘었다. 독일, 일본, 한국 주둔 병력이 가장 많았다. 미군은 25만 명 이상의 미국 및 외국 민간인들을 고용하였고 외국에서는 약 50만 명이 미군의 생계를 의존하였다.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관련 민간인들과 그 가족들의 숫자는 1950년대에 130만 명에 달하였다. 한국전을 계기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공군력과 군사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재래식 전투력도 높게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의 세계사적 역할을 설명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 근데 그 영향을 끼친 방향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또 요약하면은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데 6.25 때문에 잘된 나라가 뭐 여러 나라지만은 제일 잘된 나라는 대만입니다. 6.25가 암침이 딱 터지자마자 미국은 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가지고 중공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를 했습니다. 만약 6.25가 나지 않았으면은 보택동 군대는 그해 1950년에 대만에 상륙해가지고 점령을 했을 것이고 그때는 미국이 이거는 내전이다 해가지고 손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만이 우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수물자를 가까운 일본에서 조달했습니다. 동시에 서독을 재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5년 전에는 전쟁 범죄 국가였는데 소련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독에 의존하게 되었고 서독이 재무장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나토가 하나의 서류상의 동맹으로만 남아있을 뻔했는데 한국전이 일어나니까 나토가 제대로 된 군사 동맹체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병력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30만에서 350만으로. 군사비 지출은 한 4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산권과 군비 경쟁 대결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40년 뒤에 도저히 미국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할 수 없었던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6.25가 냉전 승리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사한 이 6.25에 대한 평가는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6.25는 미국에서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Forgotten War다. 잊혀진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사이에 있었던 한국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무승부로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는 이긴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6.25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할 때는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무승부로 끝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도 뭐 영웅 대접도 받지 못하고 했는데 요사이는 확 달라진 겁니다. 요사이는 달라져가지고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피를 흘려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한국이 잘 되니까 미국 사람들도 같이 등달아 참전 용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군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6.25 때 제일 많은 참전한 게 역시 미군이죠. 연인으로 180만 명이고요. 두 번째가 영연방 국가입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요 나라가 또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전사자도 물론 많죠. 그래서 영국에서 6.25 전사책이 드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등 여러 언론기관의 기사를 쓰는 앤드류 세먼 기자가 있습니다. 앤드류 세먼 기자. 이분은 영연방 글로스트 대대의 결사항전을 다룬 마지막 한 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o the Last Round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1951년 4월에 있었던 중공군의 대공세로 포위당한 영연방 글로스트 대대의 영웅적 전투를 그린 겁니다. 흔히 설마리 전투라고 그럽니다. 설마리 전투. 그때 이 대대가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포로도 되고요.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말하자면 괴멸되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 글로스트 대대의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영연방, 그러니까 영국 군인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들은 영연방 참전 용사들입니다. 새롭고 용감한 나라 한국을 발견한다. 유엔군이 흘린 피값은 미국의 돈으로 보증되고 한국의 땀으로 상환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무역과 기술 이전에 특혜를 받은 데다가 권위적 정부가 들어서고 유일한 자원이자 발전의 지렛대인 사람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올림픽을 열기 전해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화까지 이뤘다. 오늘의 한국이 누리는 생활 수준과 개인의 자유는 유럽의 중급 나라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스트 대대 전투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한국을 방문한 초청을 받은 참전자, 영국군 참전자입니다. 참전자 일행은 전쟁 기념관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의장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혹시 부시 대통령 환영 행사에 우리가 잘못 온 게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을 정도랍니다. 한 참전자는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다니 하나님 맙소사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중얼거렸답니다. 이 허리띠가 고장나서 상점에 들어갔더니 주인은 새 허리띠를 그냥 주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웠잖아요.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서먼 기자는 한국처럼 전란의 잿더미 속에서 그야말로 제로 상태에서 일어나 영웅적 나라를 만든 것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국가적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기자가 합니다. 그래서 제로 투 히어로라고 그랬어요. 무에서 영웅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의 발전은 무에서 모두가 영웅이 되었다. 6.25를 거치면서. 헨리 울프스라는 영국군 참전자는 이 세먼 기자가 쓴 마지막 한 발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인 겁니다. 남북 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본다면 자유가 공짜가 아니란 말이 맞습니다. 반세기가 흘러서 뒤돌아보니 잊혀진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프레스턴 벨이라는 분은 세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 기빙, 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 러빙의 공통점이 뭘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50년 전 나는 내 생명의 1년을 한국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죠. 나는 한국인들이 내가 준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그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의 감사를 받고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완전히 새롭고 멋진 유쾌한 평등하고 야심만만하며 번영하는 새 나라를 만든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이는 당신들입니다.
나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키워준 이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말로 세먼 기자는 자신의 저서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전후에 열심히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드니까 6.25 참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1, 2년 여기서 싸웠던 그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고맙고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고. 그래서 6.25는 동족 상잔의 전쟁, 무승부의 전쟁이 아니고 인류에 기여한, 인류의 자유평화에 기여한 동구공산권이란 악마의 제국이 무너지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승리한 전쟁입니다. 다만 지금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아직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휴전 상태고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세계는 결말을 봤는데 한국은 아직도 우리가 모자라서,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이라는 이런 김일성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종북 세력이 결합되면은 잘못하면 6.25 때 버틴 대한민국이 총성 없는 쿠데타로 넘어가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도도한 물결이 흘러갈 때 그런 예외지대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6.25 70주년에 저음한 우리의 희망이고 다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밤 11시입니다. 이제 29일이 있으면은 6.25 남침전쟁 70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진 날을 맞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6.25 남침 70주년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일 6.25와 관련된 특집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6.25 남침이 있었을 때 한국에는 약 300명의 군사 고문단이, 미군 고문단이 있었지만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언제 철수했느냐 하면은 6.25 나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 6월 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도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만약 있었다면은 남침은 불가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주한미군이 나가는 걸 보고 또 애치성 국무장관이 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걸 보고 김일성, 스탈린은 남침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요 남침을 내전으로 위장을 하면은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가 되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참전을 결정한 것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계산에 완전히 착오를 가져오도록 만든 거죠.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트루먼이 어떻게 참전 결정을 했느냐? 이것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니까 결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당신 참전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요새는 물러나기만 하면 그 회고록을 쓰는데
회고록을 제대로 처음 쓴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참전 과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날이 6월 24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밤 9시에서 10시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주말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항공편으로 미조리주 인디펜던스 자신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때르릉 하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은 메릴랜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매우 심각한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무초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그 전에 있었던 총격전과는 다른 본격적인 공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내가 그러면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애치슨 국무장관이 말렸습니다. 야간 비행은 위험하고 지금 국민들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해야 할 조치는 제가 다 취해 놓았습니다. 잠이 오시면 푹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 전쟁 계획, 파병 계획을 주도합니다. 국방장관보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주도를 합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 역대 국무장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그리고 메가드가 있었다는 게, 트루먼이 있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트루먼 대통령은 전화를 받자마자, 남친 보고를 듣자마자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SOB, son of a bitch,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국을 살린 위대한 욕설이 되겠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솔직담백한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1년 전에 주한미군을 빼지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면은 한국은 적화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김정은 체제 밑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나이가 만 75세니까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저는 아마 땅속으로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근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란 분의 결정에 의해서 5천만 한국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죠. 이 곁에 딸 마가렛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나중에 회고를 썼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전화를 받고 매우 격앙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고 적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트루먼 대통령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생 비비안의 목장에 갔습니다. 그런 비비안의 5 손자, 손녀들과 악수를 하고 우유 짜는 기계와 새로 산 말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신문과 방송에서는 남침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은 기자들에게 한국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 직전 무초 대사가 보낸 정보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공격의 양상으로 봐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2시 30분 애치슨 장관이 다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트루먼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니 오후 2시에서 2시 15분 사이에 캔사스 시티 공항으로 집합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약 3시간 남짓한 비행시간 중 트루만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중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분의 회고록, 트루만의 회고록, 시련과 희망의 계절이란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나는 과거 민주국가들이 이런 공격을 저지하지 않아 침략자들이 그런 짓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던 일들을 생각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세계로부터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고서 한국을 침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강한 공산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작은 나라들은 협박과 공세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번 공격을 방치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비슷한 사건들이 2차 세계대전을 불렀듯이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트루만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에 포병장교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상원 의원이고 부통령이었죠. 그러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으니까 대통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뇌리에는 2차 세계대전이 왜 났느냐? 히틀러의 야욕에 일찍 쇠기를 박지 못하고 계속 양보를 하다가 특히 1938년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히틀러의 공갈에 넘어가서 갖다 바치는 양보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폴란드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막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그 교훈을 살려가지고 소련의 야욕을 여기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 인디펜던스호가 워싱턴의 국립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 루이스 존슨 국방장관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무진을 타고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향하는 차중에서 트루만은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맹세코 그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겠어. 그자들은 바로 김일성이고 스탈린이죠. 블레어 하우스에는 14명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딘 애치슨 장관이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참석자 전원에게 발언을 시켰습니다. 자신은 말을 하지 않고 러스크 국무차관은 이분 나중에 딘 러스크 국무차관은 케네디 시절에 국무장관이 되는 분입니다. 5년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국으로서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면 이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브래들리 합참 의장은 공산당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소련은 지금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만은 브래들리의 말을 받아서 선을 단호하게 그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군을 저지해야 합니다. 소련은 도박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을 공짜로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셔먼 해군작전사령관과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은 해군과 공군만으로 남침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군의 개입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다소 안이한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트루먼은 회고록에서 참석자 중에 아무도
미국이나 유엔이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든지 써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트루먼 대통령의 워낙 단호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딸려간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는 트루먼이 결단을 하고 애치선이 이끄는 형국이었습니다. 애치선이 건의한 정책들을 트루먼이 바로 그날 승인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겁니다. 이 역사가 한 곱이 돌 때는 순간이 평생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몇십 년, 몇백 년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날 애치선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첫째, 도쿄의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최대한 빨리 한국 측에 무기와 보호품을 제공할 것, 미 공군의 엄호 아래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킬 것, 칠함대는 필리핀으로부터 대만 해협으로 전개하여 중국의 공격에 대비할 것 등을 지시를 했는데, 바로 이거죠. 칠함대를 대만과 중국 사이의 해협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틈을 타서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대만 보호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만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겠다. 즉, 중공이 대만에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대만을 먹을 때는, 즉 장개석 정부가 본토를 잃고 대만에 가 있었는데 그걸 점령하는 것을 군사력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딱 치는 걸 보니까 대만도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대만은 이게 불침 항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침이 있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바로 칠함대를 보내가지고 대만 지키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만 사람들 정말 한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음 날은 워싱턴 시간으로는 6월 25일, 서울 시간으로는 6월 26일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로부터 급전이 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을 제지할 수가 없다. 완전한 붕괴가 임박했다. 그날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 밤에 트루먼 대통령은 다시 블레어 하우스에서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 개입 결정이 공식화됩니다. 미국은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우선 해외 공군력을 사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육군은 아직 안 합니다. 육군은 6월 30일에 합니다. 일단 해외 공군력을 사용해서 저지한다. 그때부터 비행기가, 전투기가 서울 상공으로 와서 북한군의 공군기를 공격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 군인들이 미군이 개입하겠구나. 미군이 개입하니까 우리가 후퇴를 하더라도 희망은 있다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게 후퇴하는, 밀리는 한국군에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부대 단위의 항복이 없었습니다. 밀리기는 했죠. 그러나 분대도, 소대도 집단적으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습을 받은 군대로서는 기적적인 저항을 한 것이죠. 역시 미군이 온다. 이날 회의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주도했습니다. 블래들리 합참의장은 머지않아 육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관련 전쟁 계획조차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허전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쟁을 하기 싫다. 지난 5년간 애써온 것은 오늘 밤 내가 해야 하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했답니다. 다음 날은 워싱턴 시간으로 6월 27일 북한군 탱크가 서울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일제히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의회 지도자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40명의 요인들이
백악관의 서관 강요실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의하여 전쟁을 지도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별도로 선전포고나 전쟁 결의안을 낼 필요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을 지도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메가드가 등장합니다. 메가드가 이 역사적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승만, 트루먼에 이어서 메가드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상대로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단 과정, 결단 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요새 여러 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트루먼 대통령의 그 성격, 정의감이 강하고 특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그리고 무직한 성격. 트루먼 대통령은 지난 한 50년 동안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이분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에 조예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교양이었습니다. 교양. 역시 역사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트루먼의 성과를 건드린 거죠. 김일성이가 트루먼의 성과를 건드렸습니다. 남침할 때 좀 조심조심해서 한다든지 게릴라를 보내는 식이 아니라 그냥 산발도선 전역에 걸쳐서 쳐내려오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뺨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뺨을 누가 때리도록 했느냐? 뒤에 스탈린이 있다. 그럼 좋다. 한번 미국의 힘을 걸고 정면 대결하자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한국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 트루먼 대통령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9일 밤 10시 24분입니다. 6.25 남침 70주년에 즈음한 특집 방송을 계속 시리즈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기습당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 기습을 당하면은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는 당황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자멸할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지도부의 자멸은 바로 최고 지도자의 당황, 공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불리하게 기습을 당한 예도 세계 전사상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도 별로 없었는데 북한은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약 2배였습니다. 그 중에는 중공군에서 귀국한, 중공군으로 뛰다가 귀국한 이 한국 출신 장병들이 한 3개 사단을 만들었고 그 3개 사단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련 그리고 중국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기습당했을 때 한국에는 군사고문단, 미군 군사고문단 한 수백 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그 1년 전에 철군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1대3이죠. 김일성 뒤에는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1대3으로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망명하거나
항복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승만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주 그때 연세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3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 대책이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은 군인들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았는데, 그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미국 트루만 대통령, 메가드 원수, 그리고 무초 대사, 이 세 사람을 상대로 한 치열한 외교 압박,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죠. 물론 트루만의 위대한 결단, 메가드가 잘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승만이 의기소침하든지 해가지고 뭐 항복해버리면 만사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은 남침 서울에 함락되기 한 3일 동안 뭘 했느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은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수행했다. 그 3일간은 75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가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짜여진 이승만의 3일간 행적은 완벽 그 자체였다. 최고의 참모진도 그와 같은 매뉴얼을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벅찬 업무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국가 지도자로서 그의 위대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극찬하면은 당장 반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대피도 하지 못하고 더구나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가지고 우리 군도, 우리 민간인도 강북에서 고립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다리 폭파로 군이 아직도 철군하지 못한 군대가 강북에서, 그리고 민간인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 폭파시켰던 책임자가 공병강임이 나중에 사형에 처해집니다만은, 그걸 인정하고도 이분의 전쟁 지도가 결정적 승리의 요인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남정옥 박사가 재구성한 이 대통령의 72시간은 이렇습니다. 6월 25일 오전 10시에 남침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은 보고받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하와이에 머물던 우리가 인수한 구축함 3척에 대한 신속한 귀국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11시입니다. 그 다음에 11시 35분에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죠.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와 탄약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미 극동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메가드입니다. 전투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초 대사와 2차 회동을 갖습니다.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신승모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밤 10시에 군사 경력자 회의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날 6월 26일에는 새벽부터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겁니다. 새벽 3시에 그렇습니다. 무초 대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새벽 4시 30분. 아침에 치안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로 군사 경력자 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래도 2시간 동안 국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을 방문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서울 시경국장이 찾아와서 아무래도 피란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접수하는 게 26일 밤 9시입니다. 다시 주미 대사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신승모와 조병옥 등이 찾아와서 피란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청량리에 적의 전차가 진입하였다는 경찰의 보고에 따라서 27일 새벽 3시 경무대를 출발하고 서울역에서는 새벽 4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흘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흘간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정옥 박사는 남침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 안보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중앙정보국 그리고 미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건의받아 전쟁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력에 의존해 전쟁을 지도해 나갔다. 무슨 지적이냐 하면 그때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조직도 없고 매뉴얼도 없었다는 겁니다. 순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알아서 혼자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 처리 방식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남정옥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이승만은 자신이 꼭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다짐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해외 이전, 그러니까 망명정부죠. 또는 일본군의 참전. 이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던 겁니다. 그리고 주력을 한 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주한 미국 대사 무초를 불러 미국의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초 대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은 한국군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소총이 더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승만은 또 무초 대사 앞에서 총력전 의지를 밝힙니다. 즉 모든 남녀와 어린이까지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서라도 나와서 싸우라고 호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결사항전이죠. 그러니까 군관민이 다 동원되겠다. 토탈 워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사 대 병사의 대결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다 군인이 되어서 싸우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학도호국단, 소년병. 실제로 전장기간 우리는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여군, 학도, 용군, 대한청년단, 청년방위대, 소년병, 유격대, 노무장 등 전 국민들이 북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단결을 했습니다. 군관민이 같이 싸웠어요. 이런 걸 토탈 워라고 합니다. 그 전쟁 지도 방침을 밝힌 겁니다. 돌멩이와 막대기로라도 싸우겠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를 맞았던 낙동강 전선에서 바로 이 군관민의 일치된 저항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전쟁 지도를 하면서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냐?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도 말합니다. 이게 오히려 남침을 당했으니까
이제부터는 38선은 없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즉 우리가 바로 북진을 할 때인데 북진할 때 38선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의 남침 받으면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이 없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은 줄기차게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38도선 사라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격을 할 때는 북진해가지고 38도선을 넘어가가지고 통일해버려야 된다. 벌써 통일을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제 원위치 하면 안 된다. 북진해가지고 이 기회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습을 당했으면은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텐데 반격까지 언제 미군이 참전했으니까 반드시 반격은 이루어질 것이다. 반격을 하면은 휴전선을 38도선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더 밀고 가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북진 통일 직전까지 갔죠.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승만의 꿈도 우리의 희망도 좌절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민간인인데도 군인 같아요. 박정희는 군인인데 아주 문인 같은 면이 있고요. 이승만은 문인이면서도 무인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승만은 대전략가였습니다. 어떤 군인보다도 더 군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어떤 문인보다도 더 문인적 소양을 가졌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대전략가로서의 이승만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전쟁 지도에 의해서 기습받은 우리 국군은 비록 후퇴는 했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대도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반격을 할 때는 북한군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북한군과 한국군의 차이입니다. 자유를 아는 군대는 분리할 때도 항복을 하지 않고 자유를 모르는 상부 명령에만 기대고 있는 북한군은 분리하면 무너져 버린다. 앞으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또 일어난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위대한 전략가 이승만. 남녀노소가 총이 없으면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싸우겠다. 그 결사항전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1일 저녁 6시입니다. 이제 25일만 있으면은 6.25 남침 70주년이 됩니다. 6.25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잘못 불려지고 있습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이 3자가 합세한 비겁한 기습을 당하고도 이승만 국군이 똘똘 뭉쳐가지고 1대3으로 저항하는 사이에 미군이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해서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버텨낸 덕분에 그 40년 뒤에 동서냉전에서 서방 세계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6.25 전쟁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영향력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못지않는 세계사적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이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즉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휴전선에서 저지하고 그 뒤에 군비 경쟁이라든지 자유와 폭압의 경쟁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즉 40년 뒤에 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동구 소련 공산권이 무너지도록 만든 첫 선을 그은 게 바로 6.25
남침을 당한 한국인의 저항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자랑스럽게 기념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반대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6.25 남침을 6.25 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완전히 북한 정권의 시나리오에 합세하는 겁니다.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남침이었습니다. 내전이었으면은 미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내전에 왜 군대를 보냅니까? 남침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냈는데, 문재인 씨는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내전이었다고 함으로써 어리둥절하게 만든,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6.25 70주년에 저음한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4차례 했습니다. 지금 6.25 6월 25일에서 육군 파병이 결정되는, 미군 파병이 결정되는 6월 30일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국군, 이승만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번에 5번째입니다. 5번째의 주제는 메가드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드입니다. 당시에 미 극동군 사령관이었어요.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도쿄에 있으면서 도쿄를 점령을 해가지고 도쿄를 다스리는 일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패전한 이후에 아직도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령 상태였습니다. 그 점령군 사령관이 메가드였습니다. 메가드는 일본 점령을 통해서 일본을 군국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 정치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가드는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전략, 그리고 문장력, 웅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물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경력이 너무나 찬란합니다. 공병 장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엘리트 장교는 공병 장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0년대에 이미 육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를 필리핀에 있을 때 자기 부관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이분의 나이가 만 70이었습니다. 전체 미군 중에서 가장 시니어였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준장으로 참전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의 실력, 그리고 일본을 다스리는 그 안목에 대한 높은 평가 해가지고 이미 공화당에서는 이 메가드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인기 투표를 하면은 공화당 사람으로서는 항상 1등이었어요, 메가드. 그런 후광을 가진 사람이 바로 도쿄에 있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가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메가드는 이승만 대통령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이승만 정부를 도운 게 별로 없어요. 이 대통령은 미 극동군 소속 공군이 프로펠러기를 제트기로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고 퇴역 전투기를 달라고 하였지만은 메가드는 이 간청을 워싱턴에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압수한 한국인 소유 선박이 60만 톤에 이른다면서 돌려달라고 했지만은 긍정적 반응이 없었습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한 이후 한국 지역은 미 극동군 사령관의 관할도 아니었습니다. 메가드는 그러나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여러 번 올렸어요. 한국보다는 대만을 더, 장개석이가 중국 본토를 빼앗기고 물러나서 대만에서 정권을 세웠는데 이 대만을 매우 아꼈습니다. 한국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워싱턴에 한 적도 없습니다. 1950년 1월에 오마르 앤 브래들리 합참의 의장이 도쿄에 와가지고 메가드와 만난 뒤에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작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군이 대처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6.25 남침 당시 메가드 산하의 극동군 사령부의 병력을 보면은 육군이 약 10만 8천 명, 8만 3천 명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워커 중장 휘하의 8군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1기병사단, 7사단, 24사단, 25사단, 그런데 다른 병력 한 3만 명은 필리핀, 오키나와, 마리아나 군도 등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극동공군은 전투기가 1172대, 병력은 3만 4천 명, 해군 직할부대는 작았지만은 태평양 사령부 소속으로 한 척의 항모와 한 척의 중순양함, 그리고 8척의 구축함, 3척의 잠수함을 가진 7함대가 이 해역을 장악한 주력이었습니다. 7함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7함대는 이 태평양 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극동군 사령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6.25 남침 직전에 메가드의 주된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이었습니다. 5월 29일 그는 합참에 이런 건의를 합니다. 대만은 불침 항모와 같기 때문에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무초 주한 미국 대사의 회고에 따르면은 메가드 이승만 장개석은 광적으로 이기적인 점에서 비슷하고 이 대통령은 메가드를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메가드는 이승만의 한국, 장개석의 대만, 미군 점령 상태의 일본,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필리핀을 거느린 아시아에서의 미국 총독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메가드는 그때 아마 10몇 년 이상 미국에 돌아간 적이 없고 필리핀 아니면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아시아적이었고 아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군사적 실력뿐만 아니라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식이 보통 장군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을 접하고부터 메가드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집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권까지 해가면서 워싱턴보다도 더 앞질러 갑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하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집중 조명을 받지만은 사실은 한국을 구한 메가드의 진면목은 과단성 있는 초기 대응과 파병 결정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6월 25일 첫날 그는 워싱턴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워커 8군 사령관에게 요코하마 항구에서 탄약, 박격포, 소총 등을 실은 배를 한국으로 출발시키도록 지시합니다. 이건 대통령만 할 수 있고 합참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바로 첫날입니다. 그리고 해군 공군사령관에겐 휘하의 극동군의 해군 공군사령관에게는 이들 선박의 항해를 보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7함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날 7월 26일 오후 도쿄 시간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드에게 한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 공급과 함께 공군력의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메가드는 이미 그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놓은 상태니까 일종의 추인이었습니다. 6월 26일 무초 미국 대사는 미 극동군의 도움을 받아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작업을 지휘합니다. 이틀 사이 약 2,000명이 인천항과 항공기편으로 일본으로 철수하였습니다. 6월 27일 처음으로 김포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져가지고 미군기가 석대의 북한 야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6월 27일 남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메가드는 합참에 한국군의 전면적 붕괴가 임박하였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날 합참은 메가드에게 38도선 이남에서 해공군이 북한군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사실상 교전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고 후퇴하던 우리 국군이 미군이 참전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니까 붕괴가 되지 않아요. 기습을 받고도 한국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신기한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 이승만이 있고 미군이 있다 이겁니다. 그 희망을 보여준 게 바로 미군 지상에서는 후퇴하지만은 하늘에서는 미군 전투기가 날라와 가지고 완전히 북한 공군기를 산행하는 걸 보고 용기 백배했다 이겁니다. 메가드는 27일
조지 스트레이트마이어 공군사령관에게 적군 직별지와 장비 및 시설을 폭격하도록 지시합니다. 8시간 안에 183회의 출격을 합니다. 이틀 안에 북한 공군기 26대를 격추시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제공권을 딱 장악했다 이거죠. 워싱턴 시간으로 27일 트루만 대통령은 성명을 통하여 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중국 본토가 공산화된 이후 미국에서 쟁점이 되던 대만을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쟁에 결판을 낸 겁니다. 한국전 덕분에 살아난 나라가 대만입니다. 메가더는 27일 존 H. 처치 준장이 지휘하는 15명의 현지 조사반을 한국에 보냅니다. 극동군 사령부의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처치 준장은 28일 밤 메가더 사령관에게 한국에서 보고를 합니다. 미 육군의 개입이 없이는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몰아낼 수 없다. 자, 이제 육군이 개입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미 해공군은 개입했어요. 육군이 개입하느냐, 결국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이 됩니다. 다음날 28일 새벽 6시 메가더는 전용기로 쓰던 C-54 이 전용기 이름이 바탄호입니다. 바탄호에 참모들을 태우고 포구 속의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4시간 후 수원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활주로를 공격한 직후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비행을 했습니다. 수원은 한 학교 건물에서 메가더는 이승만 무초대사와 함께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처치 준장은 먼저 왔던 처치 준장은 보고하기를 9만 8천 명의 한국군 가운데 2만 4천 명만 소재가 파악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해 상태다 이거죠. 최병덕 총참모장은 200만의 한국 젊은이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이런 지하에 묵살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선 메가더는 전투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영등포 쪽 강둑에 올라서서 불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군이 쏘는 포탄이 주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결정을 마음속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주일 미군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군의 배후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구상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수원으로 돌아온 메가더 일행은 바탄호에 타고 오후 6시 15분 하네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후 비행장에 대한 북한 공군기의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바탄호 안에서 메가더는 동성한 마가렛 히긴스 여자 종군기자죠. 유명한 미인 여자 종군기자입니다. 히긴스 기자에게 도쿄에 도착 즉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군 사단을 한국에 보내야 한다는 건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밤 11시에 하네다에 도착한 당시 70세의 노장 메가더는 다음날 새벽까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거의 잠자지 않고 이승만처럼 초기 대응에 집중합니다.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싱턴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 워싱턴이나 메가더나 여기에는 역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큰 전쟁을 치른 이들이 바로 수뇌부에 있었습니다. 한국전 초기 대응의 주역 트루만, 에치슨, 브래들리, 메가더가 6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얼마나 빠르게 세계사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였는가를 뒤돌아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신속 대응이 없었더라면 미군이 오기 전에 북한군이 부산항을 먼저 점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6월 30일 오전 미 합참은 메가더에게 중요한 지침을 내립니다. 해외 공군을 동원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저지하라. 7함대를 극동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둔다. 북한 지역에 대한 작전도 행한다. 이제 북한도 폭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전쟁이 확대됩니다. 메가더는 이 지침을 받기 24시간 전에 이미 공군사령관에게 북한 지역을 폭격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워싱턴은 또다시 기정사실을 추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건 메가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북한 지역을 폭격하느냐 마느냐를 메가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합참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먼저 폭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메가더의 권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6월 30일 오후 메가더는 미 국방부에 미 육군을 한국에 파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해공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늦었다. 북한군이 진격을 계속하면 한국군은 무너질 위험이 크고
한국군은 반격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우선 1개 전투연대를 파견해가지고 2개 사단이 정파되는데 대비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6월 30일 새벽 4시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텔레타이프를 통하여 메가드와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콜린스는 2개 사단 정파에는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메가드는 늑장 대응으로는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압박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타이밍. 콜린스는 연대의 전개가 끝나기 전에 2개 사단 파견에 대한 대통령 허가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순간 텔레타이프 화면이 하얗게 전기되었습니다. 메가드가 콜린스 총장을 무시하고 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가드 전기를 쓴 클레이턴 제임스 교수는 메가드는 미군의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술수를 쓴 것이다라고 합니다. 콜린스나 이런 사람들 다 과거에 자기 부하였습니다. 콜린스는 메가드의 무응답을 질책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임을 무시하고 페이스 육군 장관을 전화로 불러냅니다. 페이스 장관은 즉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트루먼은 벌써 일어나 면도를 마친 상태였어요. 트루먼도 1차 대전 때 포병 장교로 대위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죠. 그는 침대 옆에 있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페이스 장관은 메가드가 2개 사단의 투입을 건의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루먼은 우선 1개 전투연대의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메가드에게 통보하라고 말합니다. 페이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콜린스는 메가드에게 알리고 2개 사단 정파권은 곧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30일 아침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의회 요인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분주하게 회의를 거듭한 끝에 트루먼 대통령은 육군을 보내는 결단을 정식으로 합니다. 그날 이른 오후에 합참은 메가드에게 육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8군 병력을 마음대로 쓰라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나중에 트루먼은 한국으로 지상군을 파견하는 결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정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하여 자유국가를 지켜내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아시아에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걱정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날 일기에서 트루먼은 모택동은 무슨 짓을 할까? 러시아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라고 썼습니다. 에치슨 국무장관은 나중에 이렇게 평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했다. 이렇게 하여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의 명문장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파병됩니다. 3년간 전장에서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다음 차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